요즘 뭐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런 바깥에 나가서 이제 접근하는,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접근 방향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들어올 것인가가 이제 현재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인터넷 연결망 안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완을 하고 어떻게 내부망 안에 또는 그 클라우드망 안에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보안 상태의 문제점들입니다. 그 원격지 사용자들이 VPN이라든지 또는 웹에 이제 프락시 통해서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라우드를 접속하거나 내부망에 접속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점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현재로서는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외에는 방화벽 역할하는 것 외에는 이제 따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 단에서의 어떤 GTNA 부분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SSL VPN 접속 환경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접속을 하시는 부분이고 보안 사고가 가장 많은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딘가는 뚫리고 있겠죠. 먼저 지금 SSL VPN을 보게 되면은 VPN 클라이언트는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투팩트 인증을 하게 됩니다. OTP를 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IP 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완벽한 보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장비 인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 PC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한 해시를 뜨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IP 맥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 게이트웨이 쪽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장비의 사전 등록도 없고 장비에 대한 인증이 없다. 그리고 OTP 프로토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격지 접속자 사용자 PC는 PC가 감염된 상태로 VPN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내부에 들어온 서버를 통해서 횡이동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횡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VPN은 이제 바깥에서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어태커가 디도스 공격을 전달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공격이죠. 아이디를 엄청나게 뿌려버리면 게이트웨이는 과부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선 접속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접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커는 이제 ID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이제 던져서 그 중에 맞추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와서 APT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부로 퍼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환경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SSL VPN 보안 사고, VPN 사고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사내망, 프락시, 이 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다 현재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내부망은 그러면 안전한가? 내부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망 안에서 어떤 PC가 감염이 됐거나 이제 숙주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PC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걸 횡이동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현재 지금 횡이동에 대한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PC 간에 전파가 되는 부분들, 이제 여기서 해커가 이쪽에 어떤 포트나 IP나 포트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 같은 거를 통제할 수가 없죠. 당연히 L3를 거쳐서 뭐 방화벽 거쳐서 서버팜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서도 이제 숙주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횡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의 사이버 보안 사고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추렸는데도 아주 큼직큼직한 사고들이 이제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온 거죠. 기존에는 단순하게 선 접속,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는 방식을 쓰다가 이제는 인증을 다 하고 접속을 하는, 그게 맞는 거죠. 옛날 방식을 너무 오래 썼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 사이버 해킹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나서 횡이동. 그러니까 감염된 PC를 통해서 옆에 있는 PC, 옆에 있는 서버, VPN 취약점을 통해서 또 횡이동을 하게 되고요. 내부자에 의해서 내부망 안에서도 횡이동, 로그4j 같은 부분 통해서 또 횡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디도스 공격이 있고요. 이래서 횡적 이동을 하는 것들이 가장 취약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연방 정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대화의 이 보안에 대한 현대화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전략들 그리고 이 SDP를 통한 그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이라든지 금융보안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벌써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핀테크 쪽에서는 이미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계형 시큐리티. 아까 이제 이게 SDP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페리미터라고 하는데 이 페리미터 시큐리티라든지 또는 이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고요. 이 경계선, 내측과 외측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부와 외부망에 대해서 이제 통신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요. 내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통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통신을 하더라도 신뢰가 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내부 PC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이라든지 또는 PC에 대한 무결성, 지금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도 신뢰하지 않고 외부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구분하지 않고 다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성벽을 잘 쌓아놓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 이제 K항공이라든지 SK라든지 다 그런 곳들도 방어를 다 하고 성벽을 철저하게 쌓았지만 내부에 지속적인 이런 VPN을 통한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 내부에 숙주가 생기고 그 숙주가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IP에 어떤 포트를 써서 통신을 하는지 알아내서 각각에 있는 그 사용자들의 PC의 정보들을 다 빼가서 도면도 빼가고 항공 기술도 빼가고 다 빼갔죠. 그런 내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아키텍처는 총 7개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컴퓨팅, 그러니까 리소스는 다 전부 자원으로 간주하고 리소스를 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 기업 내에서 외부와 내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보안에 대해서 이 통신 확보를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한 네트워크상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접근은 각 섹션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권한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냥 IP를 통으로 열어준다든지 어떤 포트를 다 통으로 열어준다든지 하는 상황은 생겨서는 안 된다. 제로 트러스트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해서 보안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무결성, 보안 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즉시 네트워크를 끊고 통신을 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접근 허용하기 전에는 엄격히 적용된, 그러니까 적용하기 전 다중 요소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인증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인증 후 접속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DP, 이 프로세서에 대한 도입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의 이 SDP를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당장 바로 즉시 적용 가능한 것은 VPN 쪽과 원격 접속 현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하는 망들, 이런 부분들은 100% 수용해서 이 SDP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해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제 먼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왜 도입해야 되는지, 도입 후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운영하기 쉬워야 하고, 그리고 사용자도 이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넘겨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아키텍처를 원칙으로 한 구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암묵의 제로 트러스트 존을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망에서도 들어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신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6가지의 내용들을 지켜서 시스템을 선택하고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환경 전환은 지금 기존의 복잡한 환경,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또는 내부에서 주요 서버로 접근하는 환경에서 누구나 믿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만 차단하면 안 된다. 현재는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블랙리스트로 통제하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GTNA 환경으로 구성을 바꿔야 합니다. 일단 누구도 믿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장비, 사람만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하려면 그 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가져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도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페리미터라는 게 대체 뭐냐, 뭔가 지금 보안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DP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이 5가지 기술과 6번째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의 유효성 검사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장치 유효성 검사란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할 때 이 사용자에 대한 단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처럼 그 맥, IP, 포트 3가지만 가지고 통신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말에 대한 해시를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드디스크 시리얼이라든지 보드 시리얼, 그리고 HOTP 등을 통해서 그 장비가 절대적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노트북도 지금 이거를 만약에 복제한다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 단순히 맥만 복제해버리면 그냥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이 장비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SPA입니다. 이 싱글 패킷에 대한 인증, 이 오스라이제이션에 대한 인증을 이 암호화 키를 써서 이 디도스를 방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SDP라는 인증 키를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키냐면, 여기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ID 패스워드를 보통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SPA라는 암호화 키를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는 제3의 서버, 그러니까 DMZ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 서버는 이 SPA가 맞을 경우에만 ID를 확인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디도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용자가 게이트웨이 이쪽 오픈되어 있는 서버 쪽에다가 아이디를 무한대로 던지면 무조건 서버는 죽습니다. 그게 디도스 공격이고요. 그래서 그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SPA, 싱글 패킷이 아니면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1억 번, 1000번의 신호를 쏴도 이 컨트롤러는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SPA 암호화 키를 맞춘 아이디만 뒤로 게이트웨이로, 실제 게이트웨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싱글 패킷에 대한 암호화 키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적 다이나믹 파이어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현재까지 방화벽은 다이나믹 파이어월이 아니에요. 그냥 오픈된 파이어월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단 다 받아줘요. 왜? 사용자가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아까 누구나 다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 받아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렇게 인증 처리를 하는 컨트롤러 SPA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화벽처럼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항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SPA에 통해서 아이디가 확인된 사용자만 뭐 예를 들어 0.01초 열려서 붙여주고 다시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다이나믹 파이어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IPsec 터널을 써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정한 5가지 암호화인데요. KCMVP를 사용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앱 바인딩이라는 걸 씁니다. 앱 바인딩이란 무엇이냐면 어플리케이션 바인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만 이 게이트웨이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격 제어를 열어주기 위해서 어떤 IP로 갈 거냐, 그 IP에 포트를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해시가 된, 복제가 되지 않는 그 프로그램만 통신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앱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이 앱 바인딩을 쓰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되는 거죠. SPA를 뚫고, 다이나믹 파이어를 뚫고, 그 다음에 이 유효성 검사, 장치 유효성 검사까지 뚫었다. 만약에 누군가. 하지만 앱 바인딩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 이상은 내부로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똑같이 만든 프로그램만 통신을 해주는 게 바로 앱 바인딩입니다. 이런 기술이 이제 SDP라는 기술이고요. 이 SSL VPN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6번째, 서버 스텔스. 내부 쪽에, 뭐 실제로 서버가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게이트웨이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여기 IP를 안다 하더라도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뒷단에 있는 서버들은 스텔스 된다라는 거죠. 안 보이게 된다. 이게 바로 SDP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망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아까 이제 SSL VPN이 이제 보안 사고가 났던 거를 SDP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보안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카이,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나라 보안의 가장 최고봉이죠. 카이와 LIG 넥스원에 구성된 구성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P 클라이언트라는 SDP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ID 패스워드 투팩터 인증은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장비 인증이 들어갑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이 장비가 뭔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격지 사용자에 대한 PC에 대해서 무결성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PC에 이제 백신 설치, 그 다음에 V3, 백신 V3, 그리고 윈도우 보안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DLP, DRM도 설치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 제거한 후에 네트워크에 붙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접속이 되는 순간 인터넷은 차단됩니다. 그래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걸 다 막아버리죠. 그리고 내부의 서버에 접근하게 되면 횡이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도 횡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또 안전해지게 되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로 SDP가 설치되는 순간 횡이동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안의 취약점 몇 가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버는 스텔스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을 실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SPA 신호를 주고 게이트웨이 쪽으로 컨트롤러가 확인해서 안전한 사용자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MTLS 보안을 통해서 안전하게 내부망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공격을 하겠죠. 어태커가 똑같이 디도스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자, 이 컨트롤러는 SPA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립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커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어태커가 먼저 여기를 뚫어줘야 들어올 수가 있는데 뭐 ID 패스워드를 여기다 암만 던져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기 때문에 ID 패스워드 뭐 무작위 대입 공격 불가능하게 되고 게이트웨이로 가부해주는 거 뭐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장비 인증 없이 ID 패스워드로만 붙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라우팅을 뭐 바꿀 방법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SDP입니다. 카이나 뭐 LIG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업들이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를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사님 발표 시간 2분 예, 죄송합니다. 예, 설명은 거의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들의 이제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내부망을 지금 현재 VPN 게이트웨이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SDP 게이트웨이로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부망 안에서도 이 내부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망 안에서도 이 SDP가 설치되는 순간 이 내부의 횡이동을 다 금지시킵니다. 아까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대부분이 횡이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DMZ도 마찬가지, 업무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횡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야 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선접속 후인증하는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한다. 우리가 버스 탈 때 그냥 막 무작위로 탔다면, 이제는 공항처럼 내가 누군지 다 체크를 하고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내용 안에는 이 싱글 패킷에 대한 어서라이제이션, 인증 키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SDP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광범위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네, 주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성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이 사용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인증 서버는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프로텍터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텍터는 이 컨트롤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고 사용자는 이 컨트롤러, 이 프로텍터를 보고 아이디, SPA 신호를 주고 아이디를 뒤로 넘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DMZ에 존재하는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총 3대가 구성되거나 또는 이 프로텍터와 컨트롤러를 한 서버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DP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 에트리랑 같이 이제 에트리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엔드포인트 쪽은 이 MR소프트사에서 이제 뭐 자산 관리라든지 NAC, 그 다음에 이 SCP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센트릭 부분은 이제 에트리의 TAPS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 TAPS는 SDP의 기술에 한국형으로 맞춰놓은 부분입니다. 그게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프로텍터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이 프로텍터가 없으면 SDP고요. 여기 프로텍터가 있으면 TAPS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SDP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구축 사례 2가지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사례는 이제 먼저 VDI를 통해서 가상화를 통해서 구성한 겁니다. 가상화를 구성했을 때는 VDI 에이전트가 설치되고요. 외부에 인터넷 통해서 들어와서 인터넷망 통해서 망연계 통해서 VDI 서버로 연결되는 망입니다. 이거는 하나금융투자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VDI를 이제 앱 바인딩 통해서 SDP 통신을 통해서 접근하는 구성입니다. 두 번째로 구성은 이건 이제 가장 많은 구성이고요. 이렇게 PC에 SDP 설치 후에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원격 제어로 내부 시스템, 내부 PC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앱 바인딩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원격 제어만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성입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제 뭐 카이라든지 화성도시공사, 제주도학교, 뭐 LIG 넥스원 이런 방산 쪽, 그리고 금융 쪽이 가장 활발합니다. 지금도 계속 제한이 되어 있고 금융 쪽에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의료 쪽에는 이제 강릉 아산병원이 이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저도 질문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